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 이번 시간에는 제8장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우리가 정보경제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행동경제학은 아직까지는 주류경제학으로 딱 들어오기는 그래요. 근데 가끔 출제는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경제학의 등장 배경이라든가 몇 가지 그 이론적인 내용을 살짝 체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보경제학과 관련된 이슈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도요, 하나의 경제적 자원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정보,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생각해봐. 언제 시험 보지? 족보?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 이런 것도 그냥 무상으로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자원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정보를 얻는데 얻게 되는 비용과 또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을 비교해 가지고 최적 정보량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경제 이론에서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정보재, 정보, 이것도 하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적 자원이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여기 보시면 최적 정보량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정보의 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보를 한 단위 얻는데 처음에 친구한테 야, 시험 날짜가 어떻게 돼? 장소가 어디야? 그런 건 구하기 쉽겠지. 근데 야, 너 시험 무슨 문제가 나와? 너 족보 있어?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와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비용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정보와 관련한 편익. 아니, 시험 언제 봐? 내가 잘못 알았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시험 어디서 봐?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 내가 잘못하면 막 헤맬 수 있잖아. 근데 시험 문제 어디서 어떤 문제 디테일한 그것까지는 이제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은 좀 작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도 마찬가지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고려해서 여기가 바로 우리는 최적 정보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게 이제 더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간의 그 문제를 우리가 더 살펴보게 돼요. 그걸 바로 비대칭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칭적인 정보를요, 우리가 시메트릭이라는 말을 써요. symmetric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대칭 정보니까 asymmetric inform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둘 간에 나타나는 어떤 관계 속의 문제를 우리가 비대칭 정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계약을 요때 체결했다고 합시다. 요때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하기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요, 이게 before야. 계약 체결하기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관련된 문제 after입니다. after.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숨겨져 있는 행동, 우리가 계약을 딱 체결한 다음에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닌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학원하고 뭐 계약을 체결했어. 학원에서는 좀 강의 좀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체결한 다음에는 열심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또 열심히 하는지를 학원에서 다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상태가 해이해진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요, 역선택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히든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도덕적 해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정신상태, 행동 자체가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hidden, 네, 여기 나와 있는 행동 자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선택, 계약 체결 이전에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계약 체결한 이후에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인데 역선택과 관련된 개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신입사원이 회사에 지원하려고 해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기업체 입장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사측 입장에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누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라는 거 어떻게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능력의 대리 변수로 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학점이 뭐야? 뭐 토익 점수는 어때? 아니면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야.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가 높으면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되고 관련 연관성이 있게 되면은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대로 뽑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는요, 숨겨져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얘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다시 그 해결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층 입장에서는, 그 사이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역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레몬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고차 시장 가지고 얘기하는데 2020년 소나타인데 이게 중고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이 소나타 자동차가 참살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플럼 해가지고 약간 좋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굿차, 좋은 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똥차야, 똥차. 개살구라고 해가지고요,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레몬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딱 봐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요 정보는 알고 있어. 시중에 그냥 중고차 시장에서 100대의 중고차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좋은 차고 그 중에 절반은 나쁜 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상정을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여기 민이라고 한 건 뭐냐면 최소한 내가 시장에 이 중고차를 내놨을 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입니다. 이 사람은 최소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얼마는 받아야겠다,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가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요 최소한 300만 원은 받아야겠습니다. 똥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요 최소한 100만 원은 받아야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근데 이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바이어 입장에서는요, 맥스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좋은 차다라고 하면은요 최대한 35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 거야. 똥차다라고 하면은요, 똥차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한 15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 정보를 알고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좋은 차인지 똥차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둘이 딱 보니까 좋은 차, 똥차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는 최소한 300만 원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살려는 사람은 최대한 350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 이렇게 되고요. 최대한 지불하려고자 하는 금액이 35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요 중간에 가격이 형성됐다, 한 320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300만 원까지 최소한 받고자 하는데 320만 원에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면 요 차이만큼 20만 원만큼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기는 마음속에 최대한 350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가격이 320으로 책정이 됐어. 그럼 350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320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만 원만큼 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싸게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요만큼 320의 가격이 설정되면 이만큼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셀러 입장에서는요, 나는 35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330만 원에 되면 요만큼 이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윈윈 이렇게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똥차가 거래되는 시장이라 합시다. 그럼 이게 똥차가 거래가 되는데 이게 딱 봐서 똥차인지 알아. 그랬을 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저는 최소한 100만 원만큼은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할게요. 근데 물건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맥스로 15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 거야. 중간에 가격이 여기 중간에 사이에 결정됐다 할게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딱 결정이 되면 그럼 뭐 한 120만 원 이렇게 결정됐다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 중간쯤에 가격이 형성이 되면요. 그러면 120만 원에 결정됐다 할게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은 150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120만 원까지 냈으니까 30만 원 이득이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100만 원까지 난 받아야겠어 생각했는데 120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20만 원만큼 이득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윈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 똥차인지 좋은 차인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서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계약을 잘 체결해서 둘 다 윈윈 이거를 얻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 이게 좋은 차인지 똥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겉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의 차는 좋은 차고 절반 정도의 차는 똥차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겉으로 딱 봤을 때 겉으로 우리 중고차 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깨끗하게 색깔도 칠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겉으로 봤을 때 뺀질뺀질해요. 저도 차를 처음 살 때 중고차 사려고 인터넷 검색을 막 했어요. 그래서 막 중고차를 고르는 20가지 방법 해가지고 막 감동 깊게 읽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 얘기는 야, 나 같으면 돈 있으면 그냥 차 사고, 중고차는 아무리 네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내려고 해도 이게 물에 빠진 침수 차인지 아니면 이 중고차가 재수가 없는 차인지 귀신이 보이는 차인지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런 것까지 써 있지는 않는다고요. 이 중고차는 귀신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말이 됩니까? 이 중고차는 장마 시절에 물에 침수됐습니까? 됐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는다고요. 잘. 물론 이제 그런 걸 다 우리가 검색을 제대로 점검을 하려고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요? 겉으로 봤을 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는 잘 모르고 겉으로는 다 좋은 차입니다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야. 어떤 신입사원이 괜찮은 신입사원인가 그걸 알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연봉, 임금을 책정해 가지고 채용을 하면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물건을 구입하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책정을 하게 돼요. 가격을. 이해 가시죠? 평균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도입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차가 걸릴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350 곱하기 2분의 1. 이거 뭐 평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350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똥차가 걸릴 확률 그것도 신경을 써야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똥차 150만 원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합쳐서 500을 2로 나누니까 250만 원이 되는 말이야. 그러면 이 가격이 이 중간에 딱 위치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 제시를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여기서 최소한 저는 300만 원은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50만 원을 준다고 딱 제시를 했어. 좋은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쵸? 이 가격에 물건을 팔 생각이 있어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시장이 나가. 뭐야, 내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300원 줘야 되는데 뭐 250 준다고 해서 이 참살구 시장에 참살구를 가지고 있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아웃돼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시장에 남아있는 차는요, 말 그대로 똥차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자꾸 가격을 낮추죠. 뭐야, 이거 똥차만 남았잖아. 그래서 똥차만 거래돼.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람직한 좋은 차와 똥차가 이렇게 시장이 쫙 같이 거래가 되는 그 시장 규모가 위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몬마켓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차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고차 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보험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시장에서도 비슷해. 우리가 보험회사가 있는데 보험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 가능한 한 조심조심 운전하고 자동차 보험도,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사고가 안 나니까 보험료를 자꾸자꾸 챙길 수 있어서 이득이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조심조심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얘가 아플 것 같은 사람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아플 것 같은 사람들만 가입을 하는 거지.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보험시장에서 제대로 꼭 이런 보험에 대한 상품 중에서 내가 실업에 빠질 보험, 아니면 수험시장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내가 불합격했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대가를 얼마,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얼마 돈 준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입할까요? 보험료를 내야 돼.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합격할 것 같은 사람은 가입을 안 하지. 왜요? 내가 합격하면 되는데 못하러 그거를 보험료를 내.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돼. 그럼 진짜 그 사람들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손해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시장의 모형에서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괜찮은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얘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역선택 문제니까 사전이에요. 사전에 신체 검사를 요구합니다. 저기 너 몸 괜찮은지 그거 한번 봐. 아니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조심조심 운전해. 가족들, 아니면 자기의 부, 재산 이런 것들. 만약에 자기가 홀로 있고 결혼을 안 했고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젊고 도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게 이제 호르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운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신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스타일인지, 아플 것 같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걸 체크하고요. 아니면 탄력적인 보험료 제도를 하는 거야. 만약에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랬을 땐 어떻게 돼? 그랬을 땐 또 보험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잘 나지 않고 장롱 면허로 해가지고 면허를 이렇게 장롱에 처박아두고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고 날 가능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보험료가 떨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단체 공동으로 의료보험제도 가입합니다. 우리 국민연금 같은 거 보면요, 강제적으로 정부가 가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망책 잘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맞습니다.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이러한 대응책을 통해서 파리토 개선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역시 상품시장에서도 역선택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모양이 그럴듯한 상품을 만들었어. 근데 내실이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강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도 나름대로 맛보기 강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연이 송강호야, 이병헌이야.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본 사람들이 뭐 후기를 남긴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요, 맛보기만 갖고는 좀 그래요. 강의도 보면은 OT 강의 이런 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죠. 진짜 뒷부분에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을 얼마나 쉽게 잘 설명해 주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겉모양만 봤을 때 그럴듯한데 거기다가 약간 싼 가격을 붙여가지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생산자들을 우리가 싼 게 비지떡 이렇게 합니다. 싸면 사실 보면 뭐 다 싼 게 그렇지 뭐 이렇게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상품 시장에서 역선택이야.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겉모양만 그렇듯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와 양심적인 생산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기치는 거 있잖아. 뭐 고춧가루 괜찮은 겁니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벽돌가루 집어넣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배제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정부가 나서가지고요, 아니면 어떤 공공단체가 나서가지고 품질 보증을 합니다. 뭐 KS라든가 퀄리티를 보장한다라는 Q라는 마크 같은 거를
우리가 박는다거나 친환경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조물 책임법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이 물건이 만약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누가 우리가 다친다 이렇게 되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만든 프로덕트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거나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아니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선별할 수 있는 노력을 합니다. 평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자 관련 단체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걸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신호 발송과 선별이라고 하는데, 자, 시그널링을 제공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하려고 해. 근데 얘가 굉장히 능력자, 어깨가 뿜뿜해요. 능력으로 막 이렇게 있어요. 능력자. 전에 뭐 전 잘 안 보는데 무슨 뭐였죠? 놀러간가? 아닌데 무슨 그거 뭐 주말에 하는 거 보면 등 뒤에 이름표 뜨는 거 있잖아. 여기 거기 뒤에 능력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자, 여기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요. 빠밤. 자, 근데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어떤 애가 능력자이고 어떤 애가 능력 없는지를 잘 몰라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자신의 능력을 얘한테, 기업체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정보를 가진 측이야, 가진 측. 얘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측이니까 시그널링이라고 해요. 신호를 발송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요, 이렇게 막 알리는 거야. 알리는 방법이 뭐 학점이 좋다던가, 명문대를 나왔다던가, 자격증이 있다던가, 수상 경력이 있다던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특성에 대해서 관찰 가능한 자료를 정보로 전달하는 행위를 우리가 시그널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능력이 있나 없나를 이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해요. 누가 능력자지? 요거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찾아내는 거는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특성을 통해서 누가 능력자야? 이렇게 판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우리는 선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스크리닝 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호 발송과 선별이 역선택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자, 이거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시그널링은 뭐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자기가 괜찮다 해서 막 이렇게, 그쵸? 제 강의도 학원에서 이런 거지. 야, 내 강의를 보면은 합격할 수 있고 이 강의는 나쁘지 않고 좋아. 그럼 막 샘플을 막 제공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제공하게 되면 샘플을 보고 아예 신청 안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정보가 부족한 측면에서는요, 누가 괜찮은 거지 해서 스크리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동시장에서도 신호와 선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하려는 그 시장에서 생각해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은요, 대학 교육을 받고 능력 없는 사람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할게요. 그냥 아예 그냥 고등학교 졸업.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대학은 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뭐 여건이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자기 선택 과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셀프, 스스로, 셀렉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는데 더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능력이 없는데 대학을 갔다, 아이고 이제 머리가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내가 만약에 하버드 대학에서 어드미션을 줘서 왔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이거 뭐 경제학과를 갔더니 뭐 못 알아듣겠고 스트레스 짜증에 시험만 봤다면 내가 꼴찌만 하고 짜증나죠. 그리고 자꾸 유급돼 가지고 학점도 F 받으니까 재수강해야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이렇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물론 학사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들어간 거 가지고는 뭐 사실은 뭐 백을 통해서 잔디 깔아주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가 이제 학사 과정이 빡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하버드 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생각하는데 뭐 좀 내용을 알거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오 거기 빡센 동네 빡센 학교 제대로 졸업장 땄다고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시그널링 신호를 발송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그 능력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커리어를 쌓는다는 얘기 하잖아. 내가 취업을 했는데 이제 자꾸 스카웃을 해가지고 미국의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가 요즘 뭐 삼성, 현대, LG도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런 회사에 내가 일한 경력이 있다. 그 자체가 뭐야? 나의 자산이지 뭐. 그거 보고 내가 했던 과거의 경력, 히스토리를 갖고 커리어를 갖고 또 취업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게 바로 우리는 휴먼 캐피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인적 자본 이론은 우리가 뒤에 다시 할 건데요. 이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교육을 증가시키게 되면 나의 능력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게 바로 이게 인적 자본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그널을 발송한다라는 이거는 뭐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명문대를 나왔어 이러면 생각해봐. 서울대학교라든가 무슨 뭐 하버드대학교라든가 이런 명문대 나오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그 학교에서 주는 교육 시스템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 애가 원래 능력 있어 가지고 하버드를 안 나와도 능력 있는 애들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잘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대학 교육을 받는 건 뭐예요? 제가요 명문대 나왔거든요. 제가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 나왔거든요. 그 자체로 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신호발송 이론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야 명문대 나왔다 해서 거기서 뭐 배우는 거 있냐? 저희도 이제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명문대학에서 교육 커리큘럼 프로그램 같은 것들 대충 많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뭐 동영상도 있고 딱 보면은 아이 저거 뭐 가서 뭐 배우기도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명문대를 왜 나오냐라고 하면 그냥 나 능력이 있어 이 뜻이야. 나 공부 잘해. 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취력을 가지고 있어. 이걸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받는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단지 신호를 발송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신호 발송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거 요 취지만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덕적 해이는요, 사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불법은 아니야. 근데 정신 상태가 말 그대로 해저드, 해이해지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회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거죠. 사장님이나 팀장이 보지 않을 때 카톡을 막 하고 전화하는데 우리가 거래처와 막 전화하고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친구와 잡담하는 거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역선택이고요.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게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문제들 그게 바로 도덕적 해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과 대리인이라는 그 문제가 거기 생겨요. 자, 어떤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볼 수 있고 소송을 할 때도 소송의 의뢰인이 어떤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거를 다 하기 어려워. 우리가 이제 국가 규모도 커졌는데 모든 국민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의견을 표현해야 돼? 언제 그 합의를 이룹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 정치인을 우리가 뽑게 됩니다. 그렇죠? 정치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삼성과 현대같이 기업의 규모가 너무 커. 동네 구멍가게면 그냥 자기가 주인이면서 전부 다 경영까지 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하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문 경영자인 CEO를 하나 뽑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법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변호사를 또 선임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조언을 받고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리인들이 경영자, 정치인, 변호사가 이 주인인 본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최선을 다할 만한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뭐다? 맞습니다.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요, 불이 또 꺼지지 않았을까? 뭐 괜찮은가?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험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는 거야. 아유, 뭐 설마 불 나겠어? 나면 보험사가 보험 처리해주겠지. 뭐 이렇게요. 설마 뭐 마스크 안 쓰면 뭐 어떻게 뭐 코로나 걸리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신 상태가 지쳐가지고 해이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도덕적 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자동차 사고라든가 화재보험 같은 게 발생하면 이러한 도덕적 해이, 나태한 행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야, 너도 피해의 일부를 부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코인슈어런스에서 야, 너도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너도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초기 공제제도, 기초 공제제도라고 해요. 야, 그 보험 가입했을 때 교통사고나 이런 거, 화재보험 가입했을 때 팔다리 부러지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가 도와주는데 자잘한 찰과상이나 타박상 이런 거는 야, 그거 네 돈 내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험금 받기 위해서 막 팔다리 부러뜨리기에는 좀 너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은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대비책을 갖추고 있긴 하겠죠. 그래서 난 요거 잘 봐주세요. 역선택하고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보험과 기초공제 이 두 가지는 도덕적 해이다라는 걸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선택 문제 해결하는 방법 앞에서 봤던 신호발송과 선별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행동경작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행동경작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가볍게 보세요. 자, 우리 전통적인 경작은요, 약간 어떠한 가정과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신고장파 경제 이론의 가정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전통적인 경작은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이기심을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인간을 창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이기적인 그리고 되게 합리적으로 계산적인 합리적인 인간을 상정하게 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인간도 가끔 보이기도 하고요. 그냥 딱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알파고처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심리적인 측면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 자체에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특성과 더불어서 심리학이죠. 그거와 더불어서 경제학을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경제학을 같이 접목시켜서 나타낸 게 바로 행동경제 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용어들만 보세요. 합리성과 이기심의 가정을 좀 수정합니다. 휴리스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딱 적합한 말이 주먹구구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근데 막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하거나 이럴 때도 뭔가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구 선수 잘하는 뭐 안정환이라든가 이천수라든가 이런 사람, 손흥민 같은 거 이런 선수들이 보면은 그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이게 재구치긴 재구치는데 워낙 연습량이 충분하다 보니까 그냥 야 이렇게 치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되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판단과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층의 뭐 심장마비의 발병 위험을 평가할 때라든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과거의 어떤 사례들이나 경험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렇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신입사원 뽑을 때도 마찬가지야. 야, 그 뭐 어느 학교 애들 뽑았더니 어떻더라. 무슨 과 학생들 뽑았더니 어떻더라. 신입사원들이 뭐 한 2, 3년 되니까 뭐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애들은 회사를 나가더라. 이런 뭔가 경험상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휴리스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코그니티브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어떤 인간이 주변 상황을 인식할 때 엄격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뭔가 편향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최후 통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이제 A와 B가 이제 돈을 나눈다라고 합시다. 근데 A가 이제 생각하는 거야. A가 이제 나누기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A가 B한테 얼마를 띄워줘요. 예를 들면
뭐 90만 원 줄 수 있고 10만 원 줄 수 있고 만 원만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얼마를 제시했어? 100만 원을. 근데 제시를 하게 되면 A가 얼마의 금액을 나눠서 제시를 합니다. 자, 금액을 제시했을 때 B가 그 제시한 금액을 accept 해가지고 받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A가 제시한 대로 금액을 나눠 갖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야 뭐야 얘가 100만 원을 나눠 갔는데 A가 자기는 90만 원 갖고 10만 원을 제시했어. 그때 B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아 됐어 안 해. 그래서 no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이게 다 꽝 되는 거야. 그럼 A도 하나도 못 갖고 B도 하나도 못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게임인지? 이런 걸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A는 얼마를 제시할까요? 실험을 하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A가 무슨 90만 원은커녕 자기가 99만 원 받고 야 너 1만 원만 먹고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시다. 또 만 원만 받아도 아예 꽝 되는 것보단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근데 이 B가 이렇게 얘가 99만 원을 제기하고 만 원을 나한테 99만 원 자기가 갖고 만 원을 나한테 제시하게 되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라도 나은 거니까 꽝 되는 것보다 오케이 하고 받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안 받아. 상대적으로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아 됐어 뭐 차라리 안 먹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거야. 대략 보면 이게 90만 원 10만 원도 안 받아 이렇게 되고 실제 보니까 대략 한 6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한 반반 비슷하게 가깝게 가야지 얘가 억셉트 하지. 상대적인 그러니까 박탈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이면 이 정도도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안 받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게 바로 우리가 최후 통첩 게임에서 인간이 지나치게 어떤 이기적인 행동 그게 아닌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소비자의 어떤 선호의 어떤 체계 성격과 관련한 것인데 부존 효과라는 게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인다우먼트 이펙트라 해가지고 이게 소유 효과야, 소유. 자,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소유하잖아요. 소유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거기에 좀 애정이 들어가서 그런지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 어떤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파는데 이거요 한번 써보시고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되면은 그냥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소유 효과 같은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지. 야 제가 그러다가 저거 써보고 일주일 동안 막 써본 다음에 바꿔줘 이렇게 될 수 있잖아. 환불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환불을 잘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진짜 어떤 머그컵 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이게 내가 한번 구입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기의 애정이 들어가나 봐. 그래서 실제 자기가 이제 뭐 바꿔줘를 잘 안 하고요. 한번 써보면 자기 손때가 묻어서 그런지 그냥 웬만하면 그냥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존 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애정과 애착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래. 내가 만약에 살던 동네에 대한 애정과 애착. 여러분들이 공유인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으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아니면 설사 떨어졌다 해도 좋은 감정이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좋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유학을 하거나 생활했으면 아 미국이 그래도 딴 나라보다는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유럽에 여행했을 때 갔던 나라가 있으면 왠지 그 나라가 나타나게 되면 더 애정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류현진이 뛰는 무슨 축구팀이라 아니 야구팀이라든가 손흥민이 뛰는 축구팀 같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응원하는 게 손흥민을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팀에 대해서도 다른 팀보다는 좀 더 애정이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유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틀짜기 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우리가 어떤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뷰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모난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이 네모네 보이고 동그란 안경을 쓰게 되면 동그래 보이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랑 비슷해요. 색깔도 비슷하고. 다음에 심적 회계 방식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 뇌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뇌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 뇌에 가만히 보면 돈이 있는데 돈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게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돈이 아니라 술 먹는 돈 이렇게 학원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원비가 있고 술 먹는 돈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학원비에다가 20만 원을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학원비를 분실해서 잃어버렸어요. 분실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에 무슨 학원비, 술값 이런 것들이 이름이 현금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회계, 어카운팅 계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학원비에서 내가 생각했던 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그걸 학원비가 날아간 거지 술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넣지 않는다는 거야. 술 먹는 거는 술은 먹어야 되고 그거는 학원비 잃어버렸으니까 학원을 안 다니지 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는 아무런 이렇게 뭐 계정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똑같은 소득해서 XJ에 쓰는 돈, YJ에 쓰는 돈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심적 회계 방식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어떻게 돈 쓰는 게 주머니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게 바로 심적 회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정보경작과 행동경작에 대해서 얘기한 그나마 최신 미시경작의 약간 발전적인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정보경작에서는 우리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잘 보시고요. 그때 중고차 시장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좋은 차랑 똥차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걸 중심으로 잘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가지고요. 그거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특성과 숨겨져 있는 행동 이걸 통해 가지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경작은요 이게 시험에 나오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안 하기는 그래. 아직 우리나라 행동경작을 전공으로 한 교수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 원론책 모든 책 앞에서는 언급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미시경제학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거시경제학을 들어갈 텐데 미시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막 그래프가 나오고 막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심플하고 간단한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거시경제는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시는 이렇게 큰 그림의 퍼즐만 잘 맞추게 되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근데 미시는 약간 퍼즐보다는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어.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완전 경쟁, 독점 나눠져 있으니까 그 파편만 이렇게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근데 계산 문제 같은 게 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연습만 좀 하시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거시경제학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